네, 안녕하세요. 2022년 제11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KRIGF의 세션 10 사회를 맡은 세션 제안자이자 사회자를 맡은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 10의 이제 주제는요. 메타버스와 인권 확대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지켜내고 또한 어떤 문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현황을 들여본 다음에 이제 각 산업계, 기술계 그리고 각종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먼저 세션 진행 순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션 취지 발언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패널 소개와 모두 발언, 세 번째로 쟁점별 토론, 마지막 마무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제안 취지 발언인데요. 먼저 세션 제안자인 박은열 패널님께서 세션 취지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10 메타버스와 인권 확대 발제를 맡은 박은열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성착취,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 발언 확산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모션 캡처,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이용 혹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메타버스 내 범죄는 실제 대상이 아닌 가상세계 속 피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바타와 사용자의 자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고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사용자 간의 인지적 동일성이 심화는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체와 감각 관련 기술 발달로 확장되었을 때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사용자가 유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바타가 나타난 행위는 실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범죄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서로 영향을 받을지언정 과연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쟁점이 존재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 크게 차지하게 될 것임인 자명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가상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가상세계 속 범죄 행위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권의 개념의 정립까지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속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권 쟁점 대표 사례들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와 범죄 성립, 메타버스 시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이성의 아바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 적지 않으며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하여 녹화한 사건 또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페토라는 메타버스에서는 유사 성행위 요구, 유사 강간의 행위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법률로서는 메타버스 내의 범죄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재 법적 한계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청소년 정책을 발표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성범죄 처벌을 위한 아바타 인격권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개인의 성적 인격권은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온라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바타들끼리 벌어지는 행위가 전부 범죄로 보는 것은 과잉 입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법적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최근 일본에서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고
실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표정을 재현하여 구독자와 소통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 이른바 V튜버인 A씨는 자신을 비방한 타 V튜버와 이를 전송하고 방치한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의 주요 요점은 법원이 아바타에 대한 비난 행위를 A씨 본인의 것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A씨 측의 변호인은 A씨가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실이 현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A씨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아바타의 비방은 곧 본인에 대한 것과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구글 측은 가상세계 속 소통에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 시청자는 믿지 않는다고 반란하는 상황이었으며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트위터 익명 계정에 대한 비방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 닉네임이나 예명, 필명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법적 이슈도 온라인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자율 규제의 방향성.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 흐름과 국내 디지털 환경은 어떠한지, 자율적인 규제 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등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메타버스 내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자율규제 및 정책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넷째, 메타버스와 관련한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대한 논의. 기본적으로 방대한 연결이 필요한 기술인 만큼 현재 온라인 환경에서 보다 넓고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대표적 기업인 메타가 초기부터 수많은 프라이버시권 논란을 가져온 만큼 꼭 논의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다섯째, 메타버스와 정보 격차에 관한 논의. 메타버스 세계를 빠르게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세대와 그러기 힘든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만이 아닌 경제력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얻고 생길 수 있는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격차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의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 내 성범죄에 대한 논의, 메타버스 내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논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자율규제 및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패널분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대한 논의, 메타버스 정보 격차에 관한 논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션 취지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패널 소개와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션 취지 발언을 진행했던 6가지 쟁점 외에 또 다른 것을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패널 소개와 함께 쟁점에 관해서 모두 발언을 3에서 5분 정도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뒤에서 보이는 바와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세션 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취지 발언으로 대체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수영 패널님부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이 메타버스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포맷입니다. 우리 싸이월드에서 이제 어떤 아바타 형태가 나타나서 그 공간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회의와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공연 활동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 자체는 가상적이지만 경험의 효과는 실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사실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가상세계로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 VR, AR이라고 하는 요것들과 이제 합쳐지면서 좀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도 역시 인터넷의 이제 하나의 공간, 사이버 공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랩문디알에서 얘기한 인권과도 가장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랩문디알 회의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이 인권 보호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유엔 인권 헌장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인권 보호가 결국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의가 좀 더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이용자에게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탄력적이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토론에 이제 이어질 거긴 한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성범죄를 비롯해서 이용자 보호 문제 같은 것들이 대두됐을 때 이것을 규제 입장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산업이 약간 축소되는 또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법 적용으로 이제 법 적용이 미흡하게 됐다면 이용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입법 방치에 의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영 패널님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민 진보 네트워크 센터장 정책활동가님 발언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인권, 그러니까 뭐 디지털과 관련된 인권을 다루는 제 시민단체인 진보 네트워크 센터에서 정책활동가로 있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감시 기술과 관련된 인권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뭐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용어와 어떤 소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정 서비스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을 하는 이제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가져오는 어떤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은 이거는 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계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몰입성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서비스가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현실과 실시간으로 잘 동기화된다든가 경제 시스템이 멀쩡히 잘 돌아간다든가 이러한 지점들은 사실 좀 이루어지기 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타버스라는 거에 불리는 어떤 특징들이, 어떤 특성들이 하나의 특성만을 가지고도 어떤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뭐 VR 기기나 이제 AR 안경과 같은 기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투자와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 그 기존과는 달랐던 어떤 신기술의 등장, 새로운 온라인 환경의 등장으로 인한 어떤 그 인권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이 현실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쨌든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를 이따가 발표할 거를 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공간이든 현재의 이제 온라인 공간이든 간에 우리가 보장받는, 오프라인에서 보장받는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장받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이제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유엔은 2013년에 이제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권을 결의한 이후에 이제 그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인권들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속해서 이제 매번 결의안을 통해서 선언을 해본 바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국제적인 인권 논의 차원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신기술들이 차츰차츰 등장하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특정한 권리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동권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또 다른 일반적인 권리들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위험에 처할 그런 위기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논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인터넷 자체가 온라인 세계 자체가 메타버스 이전의 현재의 세계는 이제 좀 대량 감시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큰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습들이
사람들이 일단은 기업을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가 실제로 쓰이지 않든 어떻게 되든 일단은 후에 쓰일 수 있으니 일단 다 수집한다 라는 이러한 악습들로 인해서 뭐 페이스북이 벌였던 이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사태라든가 아니면 제3자 공유로 인한 어떤 수많은 각국 기관에서 벌금과 규제를 받았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런 악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바탕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새로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에는 보다 인권이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만들어져야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어떤 이제 기업들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보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것들이 동일하게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들을 먼저 보장하기 위한 자리가 열려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인권 문제, 뭐 주로 프라이버시권 위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사례를 들어서 추후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성환 카카오 선임위원 패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터넷 기업 카카오의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의 뭐 개발자 이런 직군은 아니고요.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일종의 광의의 기업의 디지털 책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인권에 관한 그 화두에 저희도 좀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주제는 이제 저희 같은 기업이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여러 공간에서 지금 다양한 의미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이걸 메타버스 근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특정한 우리 이제 회사의 사무실을 좀 가상으로 생각을 해놓고 거기서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근무를 하자라고 해서 뭐 회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소비가 되기도 하고 또 특정 산업, 특히 뭐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른바 가상현실과 가까운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핀테크 쪽에 계신 분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뭐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주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논의가 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게 광의의 의미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인권에 대한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산업계나 뭐 규제기관이나 뭐 이용자 분들이나 뭐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큰 기저에는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결국엔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에 뭔가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입법이나 뭐 산업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뤄지는 규제들에 대한 이제 공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뒤에 좀 화두를 던지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율 규제를 한다면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오히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을 좀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모두 발언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카카오도 많은 분들이 쓰실 거예요.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말하는 이제 가상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채팅을 하는 공간들이 좀 더 확대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좀 변형되는 방식의 이제 사업 구상을 이제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에서도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엔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구획을 해놨던 그 국경이라는 게 더욱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불법 행위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들이 매우 혼재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세 가지 쟁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디지털 환경에서 메타버스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뭐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이 정도고요. 뒤에 또 다양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참석하셨을까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박경신 교수님 모두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현재 문명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메타버스가 현재 문명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실제 생활에서, 현실에서 해볼 수 없던 상상을 펼쳐보는 공간으로서 개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를 가장 먼저 실현했던 분야를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MMORPG가 메타버스의 가장 근접한 사례였다고 보여지고, 세컨드 라이프 등등 게임적인 요소로서 시작이 됐던 거죠. 현실에서는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제약 등등 때문에 할 수가 없던 행위들, 뭐 날아보고, 우주에 나가보고, 심해에 들어가보고, 뭐 어떤 영웅이 되어보고, 뭐 때려보고, 부숴보고, 또 거꾸로 만들어보고, 키워보고, 또 현실에서 맺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보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미러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면, 게임이 메타버스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이제 대결 게임인데, 게임에 들어가서 이용자들이 격투를 하지 않고 섹스를 즐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유부남인데, 이제 한쪽은 여성 캐릭터고, 아바타가 이제 여성이고 한쪽은 남성이고, 이때 이들이 맺는 그 관계가 나중에 이제 가족들에게 발각되면서 이것을 불륜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문명에서 메타버스가 대체하는 지위는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캐릭터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쾌감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자기가 스토리를 통제하지 않고 또 자기가 그 배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는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 아바타를 연기하는 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세션의 주제가 메타버스 내 인권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그 제목에 무색하게 메타버스 내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이 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우리 인류의 발전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고 혹시나 아시겠지만 1995년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오프라인 내 규제들로부터 또는 오프라인 내의 권력, 오프라인 내의 어떤 기업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문이 발표되고 또 그런 취지에서 그 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라는) 세계 최대의 그 디지털 인권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오픈넷 경우에는 그 EFF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활동과 매우 밀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오픈넷의 그 탄생과 매우 밀접했던 것이 바로 그 사이버 스페이스의 독립선언문이 주장을 했던 그 사이버 스페이스의 독립성, 그 독립성을 가장 심하게 침해했던 규제였습니다. 그 규제가 바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박탈하는 그 인터넷 실명제였죠. 그래서 오픈넷의 탄생은 그 인터넷 실명제를 그 헌법소원으로 침몰시켰던 그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보면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호해야 될 필요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 오프라인상의 위계 질서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 실질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이 익명성을 박탈하면서 오프라인의 정체성을 다시 그러니까 온라인의 익명성을 오프라인의 정체성으로, 오프라인의 성별적 위계, 오프라인의 연령적 위계,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신분 등의 위계로 다시 올가매는 그런 규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까 이제 활동가 연사 중에 한 분은 이제 UN 인권이사회에서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그 선언문인데 오프라인에서의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이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오프라인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온라인은 익명이니까 온라인에서는 정보 제공이 더 빠르니까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그 한꺼번에 더 많이 전달되니까 뭐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보장되던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는 뭔가 이 인터넷은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 표현의 자유가 더 규제돼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선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메타버스가 우리 인류의 그 표현의 자유 또 상상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철호 게임관리위원회 변호사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퇴사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그리고 게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까도 그 박 교수님께서 세컨드 라이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와 게임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런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규제가 최소한의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좀 작용을 할 겁니다. 뭐 메타버스 2였나요? 뭐 가상부동산을 이렇게 NFT로 팔아먹고 이제 투자자 보호 없이 이렇게 도망을 간다든가 같은 사례들을 좀 봐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역설적인 그런 발언들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점과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게 또 앞으로 산업이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쪽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세상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제 생각이지만 이미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뭐 그 예전에 싸이월드 할 때 결혼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세컨드 라이프나 심지 같은 게임도 그렇고 저는 뭐 그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의 필수 요소로서 영상화를 뭐 이렇게 두지 않는다면 오픈 채팅 카카오에서 와 계시지만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역할극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의 메타버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시니컬한 태도에서 그렇게 특별하고 새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제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으니까 일단은 게임물과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 상대로 조사를 해도 메타버스가 게임과 다를 바 없다 혹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30%, 4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그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정립이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또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뭐 상호작용 그리고 주로 영상화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뭐 그런 교류나 경쟁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메타버스와 게임물의 경계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게임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같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로블록스는 지금 현행 게임물이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고 제페토는 게임물이 아닌 그냥 메타버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복잡한 주제지만 일단은 이제 현행 게임법에서 게임물의 정의는 이제 오락이나 여가 선용, 운동 효과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물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메타버스 안에서도 충분히 뭐 오락이나 여가가 즐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설치되었던 대법원 판결례 같은 부수적인 개념들이 좀 부수적인 그 해석들을 이렇게 곁들여 보면 경쟁이나 규칙, 보상 등의 요소가 결합을 해서 이용자가 그로부터 흥미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비로소 게임물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게임물의 정의를 완성을 시키고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메타버스 아바타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같이 대화 상호작용을 하는 건 그냥 메타버스에 불과하겠지만 그 플랫폼 내에서 뭐 끝말잇기를 한다 하더라도 끝말잇기의 시간을 재고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보상하는 체계 등이 갖춰져 있다면 그런 내용은 메타버스이자 게임 동시에 해당하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뭐 메타버스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이외에도 아까 또 우리 주제의 한 꼭지이기도 했는데 성범죄나 명예훼손, 모욕 같은 그런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 외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좀 있죠. 뭐 인권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예컨대 뭐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 복제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뭐 광화문, 뭐 경복궁 혹은 저희 뭐 부산의 센텀시티를 이렇게 복제해 와서 가지고 왔을 때 그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혹은 뭐 실내 공간이라고 하면 그 가구의 디자인이나 혹은 뭐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미술품의 디자인 같은 저작권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그대로 본따온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러한 그 원본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새로운 쟁점이 또 있을 거고, 또 투자자 보호에 관한 측면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이 꼭 결부돼야 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상자산이 결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 가상자산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뭐 재산권의 영역으로 본다면 이러한 저작권과 재산권 또한 이제 메타버스 인권의 한 꼭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메타버스가 게임이든 아니든 게임 산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범죄 유형, 새롭게 생겨나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뭐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에서 규율할 수 없는 영역이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뭐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보고 저작권 관련해서도 저작권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로부터 혹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 싶고, 이러한 점, 뭐 아마도 뭐 그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이런 활성화 촉진을 주장하는 쪽이든 아니면 저같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든 어찌되었든 이러한 산업,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아주 뜻깊은 것 같고, 다른 패널 분들의 발언에 큰 기대가 됩니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웅준 변호사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웅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지적재산권하고 정보통신 쪽 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고요. 오늘 메타버스 내에서 인권 보장, 인권 확대 이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모두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 메타버스 논의를 왜 하는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큰 뭐 철학적 논의는 아니지만 메타버스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야 된다.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논의를 하려면 포털이라든지 SNS라든지 게임, 또 주요하게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최근에 EU 집행위에서 했던 세미나를 이제 온라인으로 보면서 느꼈던 건데, EU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논의를 하는데 유럽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없고 자체적으로 게임 회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뭐 지재권 침해 문제, 우리가 또 이번 주제 중에 성범죄 문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게임 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뭐 SNS 포탈, 이런 것들을 사실 아주 뭐 미국의 빅테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나름의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약간 뭐 제가 약간 농적으로 한다면 한국 사회는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규모에 비해서 분쟁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인권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아까 박경식 교수님 말씀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현상이 새로운 인터넷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가 반응했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 내지는 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피해는 광범위하고 확산이 빠르니까 이를 빨리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견해는 이어 반대하면서 인터넷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규율 방식도 현실 세계에 준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뭐 저도 사실 두 번째 견해에 좀 더 가까운 편인데 이렇게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사고, 강한 규제가 인터넷은 위험하니까 확산 빠르고 위험하니까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앞부분하고 겹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고, 위험하니까 빨리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사실은 우리나라 인터넷 경험이랄까 역사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흔적을 남겼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다룰 때 특히 이제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과거의 인터넷 발전 역사를 좀 반추해 가면서 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인터넷 세계가 좀 현실 세계하고 좀 다른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의 규율이 인터넷 세계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한다면은 과연 지금의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현실 세계의 규율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만약에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시도 정도로 입법적이든 정책적이든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인터넷 세계에도 현실 세계의 규율이 상당히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중거법이나 재판관할 형사적으로 얘기하면 범죄지의 특정 이게 사실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뒤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명예훼손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피해자는 한국인이었고 가해자는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어떤 인터넷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명예훼손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형사 체계는 범죄지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 범죄지가 과연 어딘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아니면 그 어느 다른 나라냐? 사실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인터넷 역사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버 소재지 또는 서비스 사업자 소재지 또는 언어와 그 서비스가 타겟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을 고려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어느 것도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제적인 합의가 아마 있을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면은 지금 사실 뭐 제가 지금 그 법을 보니까 성폭력 처벌 특례법 보면은 현재 개정안에 그 가상 공간에서의 가상 인물을 통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입법이 성급하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막 공연 음란죄를 이제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형사적으로 이게 아마 2년 이하 징역이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가상 세계, 메타버스 내에서 이런 문제를 형사적으로 처리를 할 때 그게 필요한가 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피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불쾌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뭐 필요하면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검토,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가 버스가 자꾸 발언돼가지고 메타버스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메타버스 내부의 문제를 풀려면 저는 메타버스 외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메타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안 좋은 일들은 사실은 메타버스 외부, 즉 현실 세계에서 기초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물론 거기 메타버스 내부에 대해서 어떤 규제, 뭐 이용약관의 엄격함, 거기다가 어떤 형사적, 민사적 제재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외부, 즉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모순,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노력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실 세계에서 양극화로 비롯된 문제가 메타버스 내부에 투영된다면 우리 현실 세계 양극화를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일진 17 정글 스튜디오 대표님 모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일진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공간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17 정글의 팀 BMC라는 팀원들과 1년여 정도 수원의 근대 역사거리를 메타버스 공간에 조성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업교육업체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본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메타버스 현실에는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뭐가 있었을지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이 건물에도 있는 건데요. 네, 오늘도 아마 누구나 다 다녀오셨을 공간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실에서는 맛집을 찾아가거나 화장실 같은 저희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풀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태어난 이 몸속에 갖고 있죠. 근데 메타버스 공간에 아무리 봐도 어디를 가야 할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만든 이벤트 공간들도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가이드를 하고 안내를 하고 사람들의 동선을 짜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들이 어떤 욕망을 찾고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을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실제 경험했었던 건데요. 일부 Z로 시작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있던 어떤 그냥 재밌고 이쁜 맵에서 실제로 어떤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목격을 하긴 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와서 공간이 이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것들이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이 찾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 줄 비전들이나 뭐 욕망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되게 새로운 그 익명성에서 오는 좀 자율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실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분에서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에 있는 유튜버 중에 우악굿이라는 100만 정도 되는 이상의 유튜버가 게임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아이돌 버추얼 유튜버 아이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서 10명의 그 멤버들이 선발이 돼서 이세계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실제 K-팝 아이돌이 되려고 도전을 했었다가 실패를 했던 분이 자신의
노래 실력이나 이야기 실력 그런 것만 가지고 지금 그 한 20만 정도의 유튜버의 그런 버추얼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은 선발되면서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지금도 여러 이제 커버 노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팬층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을 저는 되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경험이 되는 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메타버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분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들, 그런 게 사람들의 새로운 캐릭터 아니면 그런 가치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딱 두 가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했었던 이벤트, 메타버스 이벤트 요즘 많이 일어나죠. 게더타운이나 뭐 잽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쉽게 링크 하나만으로 접속해서 자신이 줌으로 들어오듯이 온라인 행사를 참석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저희도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해봤었고 근데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한 100명, 200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고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들린다는 그 장점들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무작위로 듣게 됩니다. 제가 어떤 맵에 들어갔을 때 외국 맵이었는데 그 대만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 교환을 하는 맵이었어요. 실제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자신의 익명성에 피해서 그런 소리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그럼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는 어떤 패트롤 같은 게 있어야 될까? 감시를 하고 보호하고 왜냐하면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메타버스에서 있는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녹화를 하거나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발할 수도 누군가 어느 단체 어떤 경찰한테 이렇게 어떤 고발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메타버스 콘텐츠나 이런 플랫폼들을 직접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좀 그런 방법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좀 많이 얘기 나누고 더 계속 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널 소개와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현재까지로서는 그 정의를 내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 발달을 통해서 새롭게 제시된 이 공간은 분명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임은 모든 패널분들께서 동의하고 계셔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우리가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권,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공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쟁점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세션 제안자가 먼저 제안했던 쟁점들인데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속 성범죄,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실제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라기보다 아바타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속 성범죄를 현실 속 성범죄로서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런 성범죄가 노출되는 연령층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예훼손 같은 문제는 이미 일본에서의 판례를 취지 발언에서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이 메타버스 속 성범죄, 명예훼손 문제와 같은 이런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규율하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황 또는 보완책 등을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실 이수영 패널님. 네, 정책과 입법연구소 이수영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 성범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메타버스의 주 이용 대상자가 10대라는 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연령대들이 좀 유입되면서 이 성범죄가 좀 이제 온상이 되는 공간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또 이 젠더 폭력이 메타버스 내에서 재현되거나 또는 이제 딥페이크 기술, 3D 모델링을 도구 삼아서 이제 진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 성범죄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과연 이 AI라든지 또는 아바타 여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를 이제 동일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의 이 규칙들을 그대로 100%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는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통신법상에 우리가 이제 음란 매체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박사들, 그래서 이제 그 N번방 이런 문제들과도 좀 결합해 볼 때 최소한의 규제는 확실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사업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다 법에다 성문법상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이 법을 해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촘촘하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메타버스 신산업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사실 또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델, 멀티 스테이크홀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 이 메타버스에서의 공간만큼은, 사이버 공간만큼은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가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성범죄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술을 좀 구현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 아바타라고 했을 때 이제 터치를 원한다면 그 터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기술 같은 것 정도 현재 구현될 수가 있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 상황에서 말했던 것처럼 페트롤 같은 역할들, 감시자들이 존재해서 내부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또 오프 채팅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형태라고 봤을 때 좀 신고 시스템, 그리고 이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기록 시스템만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이용 제한도 둘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 중에서도 가짜 뉴스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뜨듯이 메타버스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보호 지침 규정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교육도 같이 진행됐다면 충분히 이 성범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현실 세계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역시 현실 세계의 규정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조금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나름의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범죄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으로 먼저 쟁점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서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 토론인 자율 규제로 한번 넘어가서 토론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현원과 쟁점. 네. 쟁점 2로 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나 다른 분 하면 제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쟁점 2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맞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예. 성범죄와 명예훼손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마저 듣고 자율 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은능 변호사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메타버스 내 아바타라고 했을 때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자아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일본에서 나온 민사 판결, 그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튜버인데 사실 이제 아바타식으로 유튜버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자아와 그 아바타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메타버스가 계속 발전하면 자기 현실 세계 자아와 분리된 아바타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법리가 아마 작동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되고, 사실 그런 민사 책임보다도 사실 중요한 거는 형사적인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형사적 제재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지금도 개정안 제출돼 있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 인물에 의한 뭐 음란 행위 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강간행위라든지 유사 강간행위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려는 어떤 제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현실적인 피해 정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게 원론적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러한 인터넷 세계 또는 메타버스 내에 형사적인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경우에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영향, 일종의 영향평가가 되겠죠. 영향평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메타버스 내에서 성범죄라든지 명예훼손이 횡행해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겠다, 이걸 형사처벌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그 개개인 아바타에 대해서 위치 정보라든지 인적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처벌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아바타가 어느 공간을 다는지에 대해서 로그는 아니지만 어떤 기록들을 다 사업자한테 보유시키게끔 하는 입법 정책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상 공간 내에서도 사실은 익명성이 사실 많이 보호되지 못하는 좀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보면은 개인정보의 수집 정도라든지 위치 정보의 어떤 일종의 CCTV와 같은 감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요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어떤 반작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만약에 형사적 제재, 형벌 조치의 입법 조치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의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행법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처벌특례법 제13조에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말이나 음향, 그림, 영상, 물건에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 문자, 카카오톡, 뭐 동영상 전송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참 이 메타버스 내에서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채팅으로 그런 음란한 말에 반복을 한다면 당연히 이 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예컨대 뭐 아바타를 뭐 이렇게 만지게 한다던가, 혹은 아까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메타버스가 가까이 다가가면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막 이렇게 다른 캐릭터한테 뛰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이런 걸 이제 도달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뭐 헐벗은 아바타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있을 텐데, 참 이게 옆에서 전 변호사님이 이제 뭐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이제 요거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이렇게 까발렸을 때의 처벌이 공연음란죄로 보통 규율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상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제를 새로 만들어서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현실 공간보다 가상 현실이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 바바리맨보다 헐벗은 아바타가 더 처벌받는 게 맞느냐 하는, 물론 그 개정안의 형량을 충분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그 이수영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대륙법 체계상 이제 해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재형법정주의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도달하게 한 사람의 범죄의 메타버스 내의 행위를 포섭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바람직하게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율규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보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이용자의 신고 기능을 넣는다든가, 혹은 이용자가 재빨리 뭐 그런
간단한 동작만으로 바로 차단을 하거나 그 캐릭터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혹은 뭐 그거에 결부시켜서 이제 해당 신고를 받은 이용자를 적절하게 빨리 제재하는 것으로 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조차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법문원으로는 사실은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같은 고민 속에서 이제 자율규제를 통한 해소 방안이 좀 빨리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바타 인격권, 뭐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 피해자가 해당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방송을 하는 여성임을 불특정 다수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버추얼 유튜버들 중에서 그 아바타를 연기하는 실제 인물이 누군지 알려진 경우와 안 알려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실제로 이제 그 아바타를 연기하는 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이 그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사실이 이미 실존 인물이 누군지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요건이 되는 특정이 가능했고 특정성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된 사례라서 뭐 기존의 명예훼손죄 법리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게임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때도 그 캐릭터를 이렇게 욕을 합니다만 그런 캐릭터 욕하는 것만으로는 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제 그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는 캐릭터의 유저가 내가 어디 사는 누구다라고 밝히면 그때부터 특정이 돼서 이제 형법상 유율이 가능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특정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버추얼 유튜버에서 이제 그 가상현실 아바타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설시 같아서 저는 뭐 기존의 명예훼손 법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도로 연결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아바타 속에 있는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다는 정도의 의사가 있을 때 이제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발언하시고 싶다 하셔서요. 박은율 패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많은 패널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세션의 제안자로서 제가 많은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든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율규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율규제를 물론 하면은 많은 규제가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을 거고 비교적 자율규제가 적은 메타버스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자신이 좀 더 규제가 많지만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한 메타버스에서 자신이 이용을 할 것인가 혹은 규제가 적지만 조금의 위험이 좀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이 이용을 할 것인가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최소한의 자율규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 체계는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의 기술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모션 캡처 등과 같은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한다면 지금 단순히 자신의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정말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그대로 재현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위가 그대로 자신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나와 이 아바타를 분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다른 이용자들이 하는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완전한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 체계가 마련이 돼야 법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 체계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아바타와 한 분 더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주제로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특히 이제 방금 이제 박은열 제안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제 3D 그래픽 또는 2D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화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는 특히 이제 메타라는 기업이나 아니면 스팀 같은 이제 게임 개발 기업, 게임 이제 플랫폼들도 이제 VR과 같은 조금 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기기들을 마련하면서 그런 게임들은 이미 한창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퀴VR이라는 이제 VR 비디오 게임 중에 이게 한 2016년인가 17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건 단순한 이제 그냥 판타지 테마의 1인용 슈팅 VR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랑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신체를 만지는 듯한 그런 이제 행위가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 당사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것이 실제로 내 몸이 물리적으로 터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 VR이라는 이제 몰입감에 있어서 특히나 실제처럼 공포스럽고 굉장히 이제 실제 경험한 듯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언론에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게임 업체에서는 이제 좀 이런 행위들을 막고자 하는 뭐 일종의 게임적인 장치들을 이제 마련을 함으로써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사건은 일단락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VR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90년대 초 뭐 이제 그냥 텍스트 기반의 웹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많이 이제 좀 여성학 쪽에서는 연구가 되는 그런 바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리적인 어떤 그것과는 관련 없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떠한 이제 괴롭힘이라든가 어떤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입증되어 오는 것들이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당연히 법제도도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자율규제도 필요할 것이지만 이 자율규제라는 것이 현재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창 계속 이제 유행을 해오고 서비스가 큰 비디오 게임들을 보면 이미 이제 어떤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제 현재의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울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자체에 있는 메타버스 만들어진 거를 체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제 많은 기능들이 기존 그냥 다 유지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그냥 특정한 유튜브 링크나 인터넷 링크를 띄워서 바로 공유할 수 있고 모두에게 또는 사진이나 음악을 그냥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악랄한 이미지를 이제 전체 맵에다가 도배해서 올리는 등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도 가능한데도 좀 이런 기본적인 보안적인 그런 취약점들도 사실 좀 많이 진단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법적인 것 이전에 정말 이제 자율적인 태도라도 굉장히 빠르게 좀 맞춰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가이드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르게 발언해 주실 패널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네. 충분히 김민 패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치 정보 부분입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실시간으로 동시적으로 이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위치 정보가 만약에 수집된다고 하고 그래서 위치 정보에 대해서 판단이 돼서 만약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메타버스 내에 개인 정보 수집 관련된 문제들이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를 같이 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면 특정적으로 저희가 형사 체계를 갖다가 메타버스 내에 그대로 들고 왔다고 전제를 했을 때 10대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에 그 법을 그대로 10대들에게 적용한다면 청소년 범죄자들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또 문제가 있고 각각의 그런 단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 관련된 보호와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위치 정보를 결국에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로 하고 있는데 이때 장소를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장소만을 규정하느냐 또는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도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에 의해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모호성이 너무 대두되는 문제여서 저는 이런 측면들이 모든 것들을 규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다면 조금은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
차후에 그 입법으로 인한 발생 효과들을 같이 감안을 한다면 그 영향평가 같은 것들이죠. 또 이제 그 정은주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메타버스의 공간이 또 이제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법 문제도 또 대립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규제를 했다고 해서 그 이것이 과연 그 다른 국가에도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본다면 사실은 이 규제적 관점을 좀 과도하게 보기보다는 자율규제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좀 더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좀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또 얘기 들었다시피 메타버스 현재로서는 뭐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법이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추가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논의가 계속해서 자율규제나 아니면 프라이버시권 논쟁으로서 계속 혼재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자율규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현실 세계와 분리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율규제가 결국에는 필요하다 또는 공적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자율규제를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자율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율규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자율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요. 프라이버시권 관련해서는 결국 인터넷의 발달로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정보들,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걸었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또는 내가 걸을 때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는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개인정보로서 취급이 되고 수집이 되다 보니까 이 자율규제와 맞닥뜨렸을 때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자율규제 논의를 하면서 프라이버시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실 패널분 계실까요?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논의들이 되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좀 집중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그 여러 다양한 인권에 대한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지금 현재 자율규제가 되고 있는 분들 제가 아는 사이에서 좀 공유를 드리자면요. 저희가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이랑 전 공식 파트너사를 맺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다른 기업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이 놀랐던 게 있습니다. 우선은 청소년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성 채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는 우리가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들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전까지 알 수가 없었고 게더타운이 워낙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고 바로 이벤트를 만들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를 사실상 개발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공간들을 만든다면 저희 스스로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자체 패트롤이든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현황들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들도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블록스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3D 플랫폼이 있죠. 그건 이제 음성 채팅이 우선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가능하긴 해두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한 욕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로블록스에
보고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지금 현재 가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한번 당했습니다. 저희 계정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한번 잘못 썼다고 그쪽에서 보고를 하면서 예고도 없이 영구 삭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약간 자율 규제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한 입장인데, 아무리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선 영어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저희도 그거를 좀 따라야 할 수밖에 없구나. 되게 강력한 제재를 기업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경험을 하면서 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자동적으로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희처럼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하고 기여를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내에도 여러 업체들도 있고 일반적인 업체들도 게임 엔진 같은 걸 활용해서 쉽게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게임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드 기능, 뭐 특정 사용자를 특정 사용자의 목소리를 안 들리게 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합니다. 패널 발언하시기 앞서서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박경신 교수님께서 먼저 발언 요청하셔서 박경신 교수님 발언 듣고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발언 가능하실까요? 하고서 바로 박경신 교수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율 규제와 관련한 이제 쟁점을 제안한 패널로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쟁점 관련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이제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우리가 뭐 자율 규제냐 뭐 법적인 규제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더 실제 현실은 어떤가에 대한 좀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정 대표님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상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른바 새로운 서비스들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술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가, 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유튜브나 뭐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한국 시장에서도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가상현실, 이른바 메타버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가상현실에 관한 그 기술력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이미 국내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해외의 로블록스나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선제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산업적으로 말하면 이제 디바이스의 발전이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카카오톡이 나왔던 가장 큰 기저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게 있었고,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뭔가 우리의 일상에서 뭔가 여러 가지 쟁점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시점은 이런 디바이스적인 뭔가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 게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지금 그래서 국내적인 환경에서 어떨까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해외 기업과 이제 국내 기업을 모두 통틀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내 기업들은 이거를 패스트 팔로우로서 따라가게 될 것이고,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이런 VR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메타버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율 규제가 이루어질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로 얘기하면 이제 엠번방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SNS에 대한 이제 자율 규제 측면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법적 규제 입법을 신속하게 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조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들이 법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른바 우리가 SNS에서 내용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인권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쟁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술적 조치들이 여전히 이제 5인식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정밀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 촬영물들을 솎아낸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조처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엠번방 사건에서 나타났던 해외 메신저 회사들이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들에 한정해서 지금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남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자율규제 측면에서 뭔가를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쟁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각각의 디지털 기업들이 자체적인 운영 정책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율규제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특히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을 꾸리기에는 뭐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운 현실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선도적인 기업들이 먼저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따라오는 기업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가장 올바른 방식의 자율 규제이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법적 규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논의들이 과연 국내 산업에서 이런 법적 규제를 논의할 만한 수준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희 회사도 속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같은 곳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업 초기에 이런 자율적인 규제들에 대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여러 가지 논의의 단계들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성공적인 자율규제의 예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메타버스 산업 같은 경우도 패스트 팔로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성의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패널 분들이 많은 고견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박경신 패널님께서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박경신 패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이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뭐 온라인상의 또는 메타버스 안의 행위를 메타버스 밖의 즉 현실의 상황과 똑같이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뭐랄까 좀 대명제, 이런 커다란 질문은 우리가 폐기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유용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분야별로 다르고 또 어떤 법을 적용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내 아바타가 뭔가를 만들어도 결국은 저작권의 보호법이긴 어떤 예술적 영감 이런 것들의 표출이라면 당연히 아바타가 만든 작품도 저작권이 보호가 돼야 될 테고, 그리고 다른 아바타가 그것을 동의 없이 그 작품을 이용을 한다면 역시 똑같이 그런 카피라이트의 카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 성범죄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 재판을 하게 되면 살인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꼬치꼬치, 뭐 무기는 뭘로 썼는지 등등 아주 자세한 그런 그 입증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그 성적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쟁점이 되지만 사실은 많은 재판에서 더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어떤 성적 뭐 언사에 관한 것일 경우 그 컨텍스트가 이 동의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억압적인 상황이었는가. 그래서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컨텍스트에 대한 그 입증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 뭐 그 행위자의 연령 등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 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자가 메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캐릭터는 뭐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50대 남성에 대한 어떤 성적 행위를 이제 다른 아바타 이용자의 경우에 그 피해 아바타의 이용자의 연령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아동 성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등등, 그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전부 다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컨텍스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메타버스 내에서 절도가 이루어지면은 또 그 절도로 평가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주고 받기로 하고서는 뭐 아이템을 거래한 장소에 안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 있죠.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뭐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뭐 사기가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사기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자체가 절도를 목표로 하는 게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거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그러니까 온라인의 행위를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 행위를 현실과 똑같이 처벌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게임의 규칙이 어떤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그 시각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익명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몇 년 전부터 트위터가 그 패밀리 프렌들리, 그러니까 가족에게 친숙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드가 올라오면은 다 삭제를 한다라거나 그런 식의 상당히 엄격한 그런 일종의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한 여러 그 우려들을 불식시키는데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 현실의 상황은 메타버스 똑같이 처벌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대명제에 입각한 접근을 하게 되면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현재의 오프라인 규제 가지고도 명예훼손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이미 필요한 법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아주 크게 열려 있고, 도리어 그런 가능성들을 그 메타버스 운영자들이
충분히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우려에 대한 그 답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한 계속해서 지금 정말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6시까지 저희가 세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좀 정리하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빠르게 정리 가능하시다면. 아주 간략하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규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자유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유규제라는 게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업자가 이용자들 간 행위를 규제하는 걸 자유규제라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유규제를 이해한 거는 이제 그 플랫폼 업자가 회사가 스스로 자기를 규제하는 게 자유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게임업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자유규제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자유규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유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의 자유규제를 제가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 성범죄, N번방 같은 성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거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도나 혹은 뭐 다른 범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참 메타버스 플랫폼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저도 기대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고 그리고 그게 이제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게 된다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 이용자의 사행심을 자극한 건 회사의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논란이 최근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부동산 NFT를 판매하고 잠적한 그런 분들 혹은 뭐 맥스 카지노 같은 VR 카지노 같은 사례들이 이미 존재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규제가 한없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영역을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선정성, 폭력성 그리고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각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잘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 사행성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자율규제에 기대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말로 법률에 의한 통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제 그 자유규제의 방향이 이제 성범죄나 이제 폭력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사행성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남기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율규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 내 인권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형사적인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유토피아적인 공간이고 충분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러한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거버넌스적 차원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던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논의가 활발하고 담보돼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